아버지 당장 나가세요. 이제 여기서 아버지는 손님도 주인도 아니에요. 아들아, 이게 무슨 소리냐? 내가 30년간 피와 땀으로 일군 가게인데. 일주일 안에 짐 빼지 않으시면 경찰을 부르겠습니다. 아, 그리고 집도 제 명의로 되어 있으니 거기도 못 들어갑니다. 아버님 이제 그만하세요. 우리 아이들도 겁먹었다고요. 계속 이러시면 접근금지 신청할 거예요. 손주들 얼굴도 못 보게 될 거라고요. 제발 조용히 나가주세요. 서울역에서 노숙한 지 6개월. 오늘도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한때 미슐랭 스타 셰프였던 제가 이제는 그저 불결한 노숙자일 뿐입니다. 매일 밤 역 주변 패스트푸드점 쓰레기통을 뒤지며 살아갑니다. 좋은 밤이면 골판지 상자로 몸을 감싸고 잠을 청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불꽃 같은 복수심만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저 따뜻한 레스토랑에서 웃고 있을 아들과 며느리, 반드시 너희들도 이 고통을 느끼게 해주마. 인생사 세옹지 마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인생이 어떻게 변할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한순간에 천국에서 지옥으로 떨어졌지만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선 한 아버지의 놀라운 반전의 연속인 이야기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삶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기회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실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기대되신다면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야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배성진, 올해 69살입니다. 젊은 시절부터 요리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음식의 철학과 직원들의 복지를 중시하며 레스토랑을 키워왔지요. 직원들은 저를 따랐고 손님들은 제 요리를 사랑했습니다. 제 인생은 완벽했습니다. 적어도 제 아들 배재훈이 본격적으로 가업에 뛰어들기 전까지는요. 아버지, 이 레스토랑은 제가 물려받을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는 수익이 너무 적어요. 시대가 변했습니다. 이제는 돈이 먼저예요. 매일같이 들리는 아들의 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젊은이의 패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제 마음을 이해할 거라고 믿었지요. 하지만 아들은 점점 더 욕심에 사로잡혔습니다. 비싼 재료는 저렴한 것으로 바꾸고 직원들의 복지는 줄이고 테이블 회전율 높이려 했습니다. 아버지, 이 서류에 도장만 찍어주세요. 세금 문제로 잠시 명의를 바꿔야 한다고 하네요. 그날 제 눈이 침침했던 건지 아니면 제 아들을 너무 믿었던 건지 저는 그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그 서류는 레스토랑의 경영권뿐만 아니라 제 모든 재산을 아들에게 넘기는 내용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아들은 변호사를 데리고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이제 그만 가세요. 레스토랑은 이제 제 것입니다. 법적으로 아버지의 시대는 끝났어요. 처음에는 이것이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제 아들이, 제가 평생 키운 아들이 저에게 이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변호사는 계약서를 내밀었고 거기에는 분명히 제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일주일 안에 짐을 빼셔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레스토랑에 얼씬도 하지 마세요. 손님들이 불안해합니다. 제 아들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평생을 바쳐 일군 제 레스토랑에서 쫓겨났습니다. 며느리는 제 전화조차 받지 않았고 손주들에게 제가 위험한 사람으로 취급됐습니다. 제 이름은 금기어가 되었습니다. 갈 곳이 없던 저는 결국 서울역으로 향했습니다. 첫날 밤 저는 서울역 대기실 구석에 앉아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한때 고급 식자재를 다루던 제 손으로 이제는 쓰레기통에 버려진 음식을 뒤지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제 주변으로
노숙자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저는 저와 같은 상실감을 보았습니다. 인생의 바닥으로 떨어진 사람들. 그날 밤 차가운 바닥에 누워 별을 보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나는 죽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끝까지 기다릴 것이라. 내가 받은 고통을 너희도 똑같이 겪게 해주겠다. 이것이 제 복수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때까지는 그날 이후로 저는 서울역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아침이면 사람들이 버린 신문을 주워 읽고 낮에는 주변을 배회하며 먹을 것을 찾았습니다. 밤이면 골판지 상자를 펴고 그 위에 누웠습니다. 저 노인네 또 왔네. 이게 무슨 냄새래? 빨리 치워줬으면 좋겠어. 지나가는 사람들의 말이 들려왔습니다. 그들 눈에는 저는 그저 더러운 노숙자, 사회의 쓰레기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에 상처받을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생존이 우선이었어요. 한 달, 두 달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노숙자의 삶에 적응해 갔습니다. 하지만 제 눈빛은 결코 죽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한 가지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으니까요. 바로 복수. 난 죽지 않았다. 그리고 끝까지 기다릴 것이라. 매일 아침 저는 이 말을 되뇌이고 제 아들의 레스토랑이 있는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멀리서 아무도 알아보지 못할 거리에서 레스토랑을 지켜봤습니다. 아들은 매일 고급 차를 타고 나타났고 며느리는 명품으로 치장한 채 들어갔습니다. 내가 받은 고통을 너희도 똑같이 겪게 해주겠다. 하지만 저는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노숙자의 몸으로 빈털터리로 무슨 복수를 할 수 있을까요? 시간이 지나면 기회가 올 거라 믿으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서울역에서 삶은 고통스러웠습니다. 겨울은 특히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영하의 날씨에 종이박스 하나로 몸을 감싸는 것만으로는 추위를 이길 수 없었습니다. 얼어 죽을 것 같은 밤도 많았습니다. 하루는 레스토랑 근처에서 아들과 며느리가 손님과 이야기하는 것을 우연히 들었습니다. 요리는 제 아버지의 레시피입니다. 그는 위대한 셰프였죠. 치매가 심해져서 지금은 요양원에 계십니다.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들은 저를 치매 환자로 둔갑시켜 손님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끌어올랐습니다. 분노와 증오심이 더욱 강하게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네, 맞아요. 아버님이 그렇게 되신 게 우리 가족에겐 큰 슬픔이에요. 며느리까지 거짓말에 동참했습니다. 그들은 제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고 싶었던 겁니다. 제가 그들의 부끄러운 비밀이 된 것이죠. 그날 밤 서울역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내가 지금 당장 복수할 수 없다면 그날이 올 때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 매일 아침 저는 아들의 레스토랑을 지켜봤습니다. 한 달, 두 달, 세 달 계절이 바뀌어도 저의 의지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비가 내리는 오후였습니다. 혹시 배성진 셰프님 아니십니까? 누군가 저를 부르는 소리에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우산을 들고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경찰이나 구청 직원이 노숙자인 저를 쫓아내려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서 놀라움과 존경의 빛이 보였습니다. 저희 구면인가요? 저를 기억 못하시겠죠. 김도훈입니다. 어릴 때 셰프님 밑에서 6개월간 일했습니다. 셰프님 덕분에 요리의 길로 들어섰죠. 그제서야 기억이 났습니다. 전구 패기 넘치던 청년 김도훈. 그는 제 레스토랑에서 인턴으로 일했던 직원이었습니다. 꿈이 컸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워 대학도 포기하려던 청년을
제가 품어주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도훈이, 기억이 나는구나. 너 지금 어떻게 지내니? 저는 지금 식품회사 대표입니다. 셰프님이 주신 기회가 제 인생을 바꿨어요. 그런데 셰프님은 어떻게 여기서?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가 구석에서 쓰레기를 뒤지고 있던 모습을 보고 알아본 것입니다. 부끄러웠습니다. 한때 그를 가르치던 위대한 셰프가 이제는 노숙자가 되어 있으니까요. 긴 이야기야, 도훈아. 도훈이는 저를 가까운 카페로 데려갔습니다. 처음 점원은 저의 지저분한 옷차림 때문에 저를 쫓아내려 했지만 도훈이가 고급 정장을 입고 카드를 내밀자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원하시는 메뉴 말씀 주세요, 사장님. 그 순간 저는 이 세상이 얼마나 냉혹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차림과 지위에 따라 대우가 180도 달라지는 현실이었습니다. 도훈이에게 지난 일들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아들의 배신, 빼앗긴 레스토랑, 그리고 서울역에서 생활까지. 그는 이야기를 들으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럴 수 없습니다. 어떻게 자기 아버지에게 그럴 수가 있나요?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변호사도 선임해 드릴게요. 일단 제 집에서 지내시면서. 아니다, 도훈아. 난 지금 이대로가 좋아. 도훈이는 놀란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이렇게 고생하시는데. 내가 계획이 있단다. 그 아이들에게 복수할 거야. 하지만 내 방식으로. 며칠 후 도훈은 다시 서울역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정장 차림이 아닌 평범한 옷을 입고 왔습니다. 주변의 시선을 의식한 배려였지요. 셰프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 회사에서 새로운 프랜차이즈를 론칭할 계획입니다. 고급 한식을 대중화하는 컨셉인데 셰프님의 레시피가 필요합니다. 셰프님의 그 특별한 요리법이 셰프님이 원하시면 이 프로젝트의 파트너가 되어 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정당한 대가를 드리겠습니다. 그의 진지한 제안에 저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도훈이의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계약금으로 50억을 드리고 싶습니다.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50억이라는 금액은 제가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고 남을 금액이었습니다. 농담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셰프님의 요리는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건 셰프님이 받으실 자격이 충분한 돈입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지난날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들에게 속아 도장을 찍었던 그 계약서, 그리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던 그 순간, 이번에는 내 것을 빼앗기지 않겠다. 주먹을 꽉 쥐며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도훈이에게 말했습니다. 계약서를 자세히 검토해야겠구나. 변호사도 선임하고. 도훈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입니다. 셰프님이 원하시는 변호사를 고용하세요. 비용은 회사에서 부담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도훈이의 회사에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서를 꼼꼼히 검토한 변호사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마침내 저는 50억을 손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서울역에서 노숙했습니다. 집에서 지내셔야죠. 제가 아파트도 알아봤는데. 아니다, 도훈아. 난 여기가 좋아. 조금만 더 이대로 있을 거야. 도훈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내가 30년 동안 쌓아올린 레스토랑을 하루아침에 빼앗아간 아들아. 이제 내가 너에게 똑같이 해줄 차례다. 50억을 손에 쥔 저는 여전히 서울역에서 노숙했습니다. 아침이면 여전히 쓰레기통을 뒤지는 척하고 낮에는 역 주변을 배회하며 구걸하는 척했죠. 그러나 밤이 되면 저는 한적한 곳에서 도훈이를 만나 복수의 계획을 착실히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아들의 레스토랑 거래처를 파악하는 거야. 도훈은 전문 조사팀을 고용했습니다.
그들은 제 아들의 레스토랑이 거래하는 모든 업체 목록을 작성했습니다. 식자재 공급 업체부터 와인 수입상 심지어 청소 서비스 업체까지 모두 파악했죠. 셰프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드님은 주로 5개의 주요 식자재 공급 업체와 거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업체가 가장 중요한 거래처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정보를 바탕으로 첫 번째 수를 뒀습니다.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해 그 업체를 인수했습니다. 물론 제 이름은 어디에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서류상 대표는 노훈이었죠. 이제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천천히 가격을 올리자꾸나. 처음에는 5%, 그 다음 달에는 10%, 그리고 세 번째 달에는 20%. 갑작스러운 변화는 아들이 의심할 수 있으니 자연스러운 시장 변동으로 보이게 했습니다. 동시에 저는 나머지 주요 거래처들도 하나씩 인수해 나갔습니다. 6개월 만에 아들의 레스토랑과 거래하는 주요 업체 5곳 중 4곳이 제 손안에 들어왔습니다. 아들 레스토랑 주방장의 제자를 통해 들은 이야기로는 아들이 점점 초조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상하게 식자재 값이 자꾸 오르네. 이러다간 원가율이 감당이 안 될 것 같은데. 아들은 다른 공급 업체를 찾아보려 했지만 고급 식자재를 공급할 수 있는 업체는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높은 가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두 번째 단계는 더 교묘했습니다. 저는 레스토랑 평가단을 고용했습니다. 그들은 매주 아들의 레스토랑을 방문해 식사를 했고 소셜미디어와 유명 맛집 사이트에 리뷰를 남겼습니다. 음식의 맛이 예전 같지 않다. 재료의 질이 떨어진 듯하다. 가격은 올랐는데 양은 줄었다. 성진 셰프가 있을 때와는 비교도 안 된다. 젊은 오너로 바뀐 후로는 서비스 품질이 현저히 떨어졌다. 이런 리뷰들이 인터넷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일부러 거짓말을 쓰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식자재 가격이 오르자 아들은 결국 재료의 질을 낮추기 시작했고 그것이 맛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으니까요. 9개월이 지났을 때 아들의 레스토랑은 눈에 띄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하나 둘 떠나갔고 예약률도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셰프님, 이제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갈까요? 아니, 조금만 더 기다리자. 아들이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할 때까지. 그리고 마침내 그 순간이 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도훈이 흥분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셰프님, 아드님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 한다고 합니다. 레스토랑 운영이 어려워져서 자금이 필요한 모양입니다. 그때였습니다. 제가 기다리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단계를 시작하자. 세 번째 단계는 가장 치명적이었습니다. 저는 도훈이를 통해 부동산 중개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아들의 레스토랑이 있는 건물을 사고 싶네. 중개인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건물 꽤 비쌉니다. 약 30억 정도 하는데요. 좋아. 바로 계약하지. 물론 건물주에게는 제가 누군지 알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거래는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이루어졌고 서류상으로는 도훈이의 회사가 투자 목적으로 건물을 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계약이 완료된 후 저는 여전히 서울역에서 노숙하는 모습으로 아들의 레스토랑 앞을 지나갔습니다. 아들은 저를 보고도 모른 척하며 쫓아내라고 했죠. 이 매니저, 저기 노숙자 있잖아. 손님들 불편해하는 거 안 보여? 제 귀에 그 말이 들렸습니다. 저는 슬그머니 웃으며 걸어갔습니다. 건물주가 된 저는 이제 아들의 운명을 쥐고 있었으니까요. 한 달 후 저는 임대료, 인상 통보서를 보냈습니다. 월세가 2배로 오릅니다.
3개월 내 지불하지 않으면 가게를 비워주셔야 합니다. 아들은 경악했습니다. 갑자기 날아온 임대료 인상 통보에 그는 즉시 건물주를 만나고 싶다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만남은 계속 미뤄졌습니다. 저는 아직 제 정체를 드러낼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건 말도 안 돼. 갑자기 2배라니. 아들이 계약서를 찾아 천천히 읽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작은 글씨로 쓰인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건물주 변경 시 기존 계약과 관계없이 새로운 임대 조건을 적용할 수 있다. 아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급하게 레스토랑을 인수하며 꼼꼼히 읽지 않았던 계약서의 조항이었습니다. 법률 자문을 구해봐야겠어. 아들은 변호사를 고용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는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여러 차례 만남을 요청했지만 저는 계속해서 거절했습니다. 대신 관리인을 통해 비즈니스는 비즈니스라는 메시지만 전달했습니다. 레스토랑은 이미 식자재 원가 상승으로 수익성이 급격히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여기에 임대료까지 2배로 오르자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마지막 시도로 레스토랑 내부를 리모델링하고 메뉴를 바꿨습니다. 더 많은 테이블을 넣고 저렴한 식자재를 사용해 원가를 줄이려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고급 레스토랑이 아니라 대중적인 식당으로 컨셉을 바꿀 거야. 회전율을 높이면 살아남을 수 있어. 그러나 그의 노력은 소용없었습니다. 기존 단골 고객들은 품질 저하의 실망에 떠났고 새로운 대중적 컨셉은 경쟁이 치열한 시장에서 눈에 띄지 못했습니다. 동시에 저는 4번째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도훈이의 도움으로 아들 레스토랑 근처에 새로운 레스토랑을 열었습니다. 레스토랑 상호는 원조 성진, 제 이름을 내건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저는 단지 레시피만 제공했을 뿐입니다. 원조 성진은 순식간에 인기를 끌었습니다. 많은 손님들이 박성진 셰프의 진짜 맛을 느낄 수 있다며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의도적으로 가격을 아들의 레스토랑보다 조금 낮게 책정했습니다. 품질은 더 좋은데 가격은 더 저렴했으니 손님들의 선택은 자명했습니다. 아들의 레스토랑은 점점 더 고객을 잃어갔습니다. 2개월이 지났을 때 그는 마침내 직원들의 급여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하지만 당분간 급여의 30%만 지급할 수 있을 것 같아. 상황이 나아지면 다시 원래대로 지급할게. 그러나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되었고 일부 직원들은 퇴사했고 남은 직원들의 사기는 바닥을 쳤습니다. 서비스 품질은 더욱 떨어졌고 이는 다시 고객 이탈로 이어졌습니다. 3개월이 지났을 때 아들은 임대료를 지불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마침내 건물주로서 그를 만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들은 건물 입구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다가오자 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선 사람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말없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제 손에는 건물 소유권 증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희가 날 내쫓았던 그 방식 그대로 이제 나도 너희를 내쫓을 거다.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들의 눈에서 공포가 읽혔습니다. 그제서야 그는 모든 상황이 저의 계획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모든 것을 어떻게? 너가 내게 했던 것처럼 나도 똑같이 해줬을 뿐이다. 넌 내 레스토랑을 빼앗아 갔고 나는 내 레스토랑을 다시 찾았다. 넌 날 거리로 내몰았고 이제 나도 널 거리로 내몰 것이다.
아들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저와 가족들이 살 곳이 없어요. 순간 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진심 어린 후회가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곧 저는 서울역에서 보낸 그 차가운 밤들을 떠올렸습니다. 저를 쓰레기처럼 내던지고 심지어 손주들에게 위험한 사람으로 몰았던 그 순간들을 내가 길거리에서 자고 있을 때 넌 날 도와주지 않았지. 저는 뒤돌아섰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과 며느리는 레스토랑에서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은 이미 대부분 떠난 상태였고 남은 식재료와 와인을 처리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저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여전히 노숙자의 모습으로. 아버지가 우릴 망하게 했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아들의 한탄이 제 귀에 들렸습니다. 며느리는 울면서 짐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고급 외제차는 이미 팔린 후였고 명품 가방과 시계도 모두 처분한 듯 했습니다. 그들이 잘 나가던 시절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레스토랑은 완전히 비워졌습니다. 아들이 빼앗아 2년 만에 망하게 한 그 공간은 이제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도훈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자리에 다시 내 레스토랑을 열거야. 하지만 나는 여전히 서울역에 있을 거다. 왜 그러십니까? 이제 편하게 사실 수 있는데. 아직 끝나지 않았어. 마지막 단계가 남았어. 그 마지막 단계는 가장 잔인했습니다. 며느리가 고시원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한때 명품으로 치장하고 고급 레스토랑을 운영하던 그들이 이제는 3평짜리 방에서 살게 된 것입니다. 저는 또 다른 수를 뒀습니다. 아들이 살고 있는 고시원 건물을 매입하고 도훈이를 통해 아들이 일하는 편의점 매장도 인수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아들에게 해고 통보가 내려졌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점주가 바뀌어서 직원들도 모두 정리된다 합니다. 이어서 며느리가 일하는 식당도 같은 방법으로 인수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방식으로 해고시켰습니다. 아들 부부는 일자리를 잃고 완전히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서울 곳곳을 돌아다니며 일자리를 찾았지만 어디에서도 그들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당연했습니다. 제가 도훈이를 통해 모든 주요 식당과 편의점 체인들의 압력을 넣었습니다. 여보, 이제 어떡해? 애들 학비도 못 내겠어. 며느리의 울음소리가 고시원 벽을 통해 제 귀에 들렸습니다. 저는 고시원 바로 옆방에 살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은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완벽하게 노숙자의 모습을 유지했으니까요. 2달이 지났을 때 아들 부부는 결국 고시원 비용마저 감당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짐을 싸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가 바라던 그 순간이 왔습니다. 그들은 서울역으로 향했습니다. 여기서 잠시 머물면서 돈을 모아보자. 다른 방법이 없어.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며느리는 울음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주들은 겁에 질린 표정으로 서울역의 차가운 바닥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여전히 노숙자의 모습으로. 이제 알겠지. 내가 느꼈던 그 절망감이 어떤 건지. 아들과 며느리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나는 여전히 서울역에서 노숙한다. 수십억을 가진 건물주가 되었어도, 미슐랭 셰프로 돌아왔어도 왜 그런지 알겠니? 그들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게 가장 완벽한 복수다. 내가 겪은 고통을 너희가 직접 겪게 하는 거, 그리고 그것을 내가 직접 지켜보는 거.
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제 앞에 엎드렸습니다. 아버지,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돈에 눈이 멀어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저버렸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다는 것도 알지만 적어도 아이들만큼은 저는 차갑게 그를 내려다봤습니다. 후회. 네가 지금 느끼는 그 감정은 역에서 노숙해야 한다는 현실이 두려운 것뿐이야. 진짜 후회는 네가 날 배신했던 그 순간 느꼈어야 했어. 며느리도 울며 매달렸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제발 손주들만이라도 생각해 주세요. 아이들은 겁에 질려 서로를 부둥켜 안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혼란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서울역의 차가운 바닥과 불안한 밤, 이것이 이제 그들이 맞이할 현실이었습니다. 그래, 아이들은 죄가 없지. 하지만 아이들에게 이 모든 상황을 설명해 줘. 왜 할아버지가 서울역에서 노숙하게 되었는지, 왜 너희가 모든 것을 잃었는지. 아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계속해서 흐느꼈습니다. 아버지 정말 저희를 용서할 수 없으신가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용서. 아니, 난 너희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동시에 너희를 계속 미워하지도 않을 거야. 그저 내 앞에서 사라져줬으면 해. 네가 날 잊었던 것처럼 나도 이제 너희를 잊을 거야. 말을 마친 저는 몸을 돌려 걸어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절규가 뒤에서 들려왔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서울역에 계속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성공한 레스토랑, 성진의 오너 셰프가 왜 여전히 서울역에서 노숙하는지. 박 셰프님, 이제 좋은 집에서 사시면 되잖아요. 왜 여기 계세요? 도훈이 물었습니다. 이게 내 선택이야, 도훈아. 한 달이 지났을 때 아들 부부는 결국 서울을 떠났습니다. 시골로 내려갔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아마도 친척 집에 의탁한 것 같았습니다. 이후에도 레스토랑은 손님으로 북적였고 사람들은 음식을 맛보기 위해 몇 달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 유명한 셰프가 여전히 서울역에서 종이박스 하나를 덮고 잠을 잔다는 사실을요. 저는 그 누구에게도 제 진짜 정체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오직 도훈이만 알고 있었죠. 셰프님 정말 이대로 계속 사실 건가요? 복수는 이미 끝났잖아요. 끝난 게 아니야. 도훈아, 복수는 계속되고 있어. 내가 서울역에 있는 한 그들은 영원히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없을 테니까. 그것이 제 선택이었습니다. 편안한 집, 부와 명예,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서울역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곳이 제 복수의 완성이었습니다. 수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서울역에 살고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 저는 이제 74세의 노인이 되었습니다. 레스토랑은 도훈이에게 물려주었지만 저는 가끔 주방에 들러 특별 메뉴를 만들곤 합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낯익은 얼굴이었습니다. 아들의 아들, 제 손자였습니다. 할아버지, 그는 이제 성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아직도 그날의 기억이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넌 누구니? 물론 저는 누군지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일부러 모른 척 했습니다. 저 손자예요. 할아버지, 기억 안 나세요? 난 손자는 없다. 내 아들도 없고. 손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지금 전라도 한 염전에서 일하고 계세요. 하루 10시간씩 소금을 퍼나르고 밤에는 갯벌에서 굴을 캐면서 간신히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빚에 쫓겨 도망치다가 결국 염전에 팔려간 거나 다름없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손은 이제 갈라지고 피투성이가 되었어요. 어머니는 허리가 완전히 굽어서 똑바로 설 수도 없어요. 두 분 다 60대처럼 늙어버렸어요. 매일 밤 아버지는 악몽에 시달리며 할아버지 이름을 부르면서 울어요. 제 냉담한 반응에 손자는 더 간절해졌습니다. 할아버지가 사장님으로 계시는 프랜차이즈 본사에 찾아갔었어요. 하지만 경비원들이 저를 쫓아냈어요. 할아버지가 여전히 서울역에서 노숙자로 지내신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왔어요. 왜 아직도 여기 계세요? 할아버지는 이제 부자. 너희 부모가 날 버린 곳이기 때문이다. 내가 가장 절망했던 이곳에서 내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그들이 영원히 기억하게 하려고 손자는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게 지금 아버지와 어머니예요. 사진 속에는 제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진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은 주름투성이에 입술은 갈라져 있었고 며느리는 허리가 90도로 굽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 다 햇빛에 그을린 얼굴로 소금밭에서 고된 노동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매일 저녁 할아버지 사진 앞에 음식을 차려놓고 절을 해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하고 수백 번씩 중얼거리면서 저희 집은 이제 판자 집이에요. 겨울에는 너무 추워서 세 명이 꼭 붙어서 자야 해요. 저는 무표정한 얼굴로 듣고만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저희를 도와주세요. 제발. 돌아가서 너희 부모한테 전해라. 내 계획대로 잘 되고 있다고. 그들이 날 서울역으로 내쫓았다. 그리고 절대로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해. 손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희 정말 굶어 죽을 지경이에요. 어머니가 병원에도 못 가고 있어요. 아버지는 이제 밤에 잠도 못 자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가 어디서 잤는지 기억하니? 겨울에 영하 15도의 콘크리트 바닥에서 종이 박스 하나로 버텼다. 너희 부모는 아직 너무 편하게 살고 있어. 그들의 고통이 내 고통의 절반도 안 된다. 할아버지. 가라. 다시는 오지 마라. 손자가 떠난 후 저는 다시 서울역 계단 제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종종 사람들이 지나가며 동전을 던져줍니다. 저는 그 돈을 절대 건드리지 않습니다. 제 통장에는 50억이 넘는 돈이 있으니까요. 매주 금요일 저는 멀리서 아들 내외가 사는 염전의 상황을 살핍니다. 그들은 점점 더 비참해지고 있습니다. 아들은 이제 허리도 제대로 펴지 못하고 노인처럼 걷습니다. 한때 고급 양복을 입고 거만하게 굴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누더기 같은 작업복을 입고 소금을 퍼 나릅니다. 며느리의 모습은 더 비참합니다. 한때 명품으로 치장하고 손주들에게 더러운 할아버지라고 가르치던 그녀는 이제 갯벌에서 굴을 캐는 일용직 노동자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거칠어져 피가 맺혀 있고 얼굴은 주름투성이가 되었습니다. 달라진 건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의 집이었던 고급 아파트는 이제 제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살던 고급 동네는 이제 제 프랜차이즈 식당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들이 운영하던 레스토랑 자리에는 제 이름을 딴 박성진의 부엌이 들어섰죠. 그들이 제게서 빼앗은 모든 것을 저는 다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것을 빼앗었고요. 그들은 빚에 쫓겨 결국 남도의 염전으로 도망쳤습니다. 그곳에서 사실상 현대판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밤 10시까지 일하고 허름한 반잣집에서 잠을 청합니다. 겨울에는 온수도 없이 얼음장 같은 물로 씻어야 하고 여름에는 모기와 벌레에 시달립니다.
그들이 제게 한 일을 생각하면 이 모든 것이 당연한 보복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은 제가 이 모든 일의 배후라는 것을 모른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단지 자신들이 운이 없어서 또는 세상이 자신들을 버려서 그런 처지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제가 여전히 서울역에서 노숙하며 그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만 알 뿐입니다. 매일 아침 저는 제 프랜차이즈 본사에 들러 사업을 확인합니다. 직원들은 저를 회장님이라고 하지만 오후가 되면 저는 다시 서울역으로 돌아와 노숙자의 옷을 입고 그곳에 앉아 있습니다. 사람들은 물어봅니다. 왜 여기서 사세요? 이제 부자인데. 제 대답은 항상 같습니다. 이곳이 내 자리다. 내가 가장 절망했던 곳이고 내 아들이 날 버린 곳이다. 내가 여기 있는 한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일을 절대 잊지 못할 것이다. 며칠 전 염전에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들이 병에 걸려 일을 못하게 되었답니다. 며느리 혼자 두 사람의 몫을 해야 하는데 그녀의 몸도 이미 한계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들의 집에는 약 한 봉지 살 돈도 없다고 하네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는 여전히 서울역에서 노숙한 이것이 나의 선택이자 그들의 형벌이다. 내가 이곳에 있는 한 그들은 결코 편안한 밤을 보낼 수 없을 것이다. 아들아, 며느리야, 너희가 날 버린 이 자리에서 나는 너희가 무너지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이것이 바로 완벽한 복수다.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아들에게 배신당한 한 아버지의 절대로 끝나지 않을 복수의 이야기입니다. 앞으로도 영원히